철강 쪽은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협상이 끝나주는 게 첫 번째. 철강이 확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진다 그러는데 원래 이 가격이에요 사실은. 배터리가 비쌌을 때 100개밖에 못 파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배터리 가격이 뭐 반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300개 400개를 팔아버리면 결국은 이제 전체 매출판이 증가를 해버리거든요. 그 중국이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네. 중국이랑 경쟁을 하면서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퀄리티 좋은 거를 좀 덜 남겨먹고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중국 보조금 끊으면 BYD든 뭐 CAT 다 망해요. 네.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일론 머스크 이슈가 과연 차지하는 게 얼마가 될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제 걷어내야 될 악재성 이슈들이 최근에 다 걷어졌어요. 공매도 재개됐죠? 불확실성 사라졌죠? 대통령 뭐 탄핵 정부 끝났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소매 업체들, 네. 월마트 같은 기업들 CEO랑 회동한대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은 뭐 지금은 2차전지뿐만 아니고 전체 업종 자체가 달리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24일이라고 하죠. 24일 밤에 이제 2+2로 이제 회담을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달릴 수 있는 이슈들은 지금 잠깐 좀 멈칫한 상태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각 기업들은 여러 가지 좀 좋은 내용들이나 뭐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쌓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최근에 제가 눈에 제일 많이 띈 거는 LG엔솔이 중국으로부터 받아온 네네네. 사실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사우디 쪽에서 이제 이 비아디와 함께 또 새로운 어떤 전기차를 만드는 그 기술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사실 처음에 이 업종 자체가 시작이 됐을 때는 막 너나 할 거 없이 뛰어들고 막 서로 막 진짜 땅 따먹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땅 따먹기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 있었는데 서로 그 땅을 빨리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과한 어떤 액션들을 많이 취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싼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다 퀄리티 떨어지고 불도 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도 점점 많이 좀 이제 성숙한 것 같아요. 처음 때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각 기업들도 자기들이 잘하는 걸 좀 많이 내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너무 딱 선을 걷거든요. 각 기업별로 막 선을 긋고 우리 거, 너희 거 이게 딱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선 자체가 좀 많이 예전보다는 힘이 든 느낌인 것 같아요. 서로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서로 이제 뭔가 얼라이언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확실히 산업군 자체가 옛날보다는 많이 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성숙기에 들어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와중에 당연히 많은 기업들은 각자 이제 더 좋은 배터리나 뭐 더 좋은 어떤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아직까지 이 전고체나 이쪽으로 가기 위한 길은 좀 많이 멀었다라고 판단이 되긴 되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좀 단단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이슈몰이만 해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지금 이제 산업 자체가 좀 많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해주기를 바랄 시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 나온 대로 이제 미국과 이제 각 기업들이 각 국가들이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물론 이제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EU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했지만 사실 초반에 되게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24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미국한테 투자도 해주는 거지만 이제 뭐 LNG 선박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좀 줄 수 있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도 칩 만들려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분위기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2차전지 관련 이슈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바로 날아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이슈가 이제 위에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화산을 많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화산이 어쨌든 지표면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뭐 땅이 워낙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뚫고 나오지 못하는데 정말 작은 빈틈 하나가 있으면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 부분이 이제 분화구가 되는 건데 그런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서 막 이제 활활 끓고 있죠. 활활 끓고 있어서 어느 한 번에 딱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분위기를 타면서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타면은 앞에서 이끄는 거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치고 나올 거예요.
거예요. 그와 함께 몇몇 종목 업종도 입고 나갈 건데 그 시점을 일단 지금은 기다리고 조금 이제 사이트를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계속 좀 이어가시는 시점이 지금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어제 발표 났잖아요. 현대해처하고 포스코홀딩스. 맞아요. 그거 동맹 보시면서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견해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해주신다면. 네. 포스코홀딩스는 사실은 뭐 그동안 되게 많은 이슈 가운데 있었죠. 네네네.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광산도 그렇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좀 지금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를 걷어들이는 느낌은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 어떤 기업도 없고 여전히 좀 투자를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번에 현대제철이랑 포스코홀딩스를 같이 가져간 거는 둘 다 철강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보통 이제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은 옛날 박대주 회장님 때부터 이제 철강을 주로 했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항상 이제 철강 위주의 이제 어떤 산업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매출 포트폴리오가 이제 유일하니까 철강 산업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근데 2차전지 소재 이쪽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포스코가 이제 2차전지 쪽을 한다고 하니까 뭐 CEO도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2차전지를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업종에서 다양한 매출이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넓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일례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는 이제 정말 반도체에서만 매출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나오죠. 이번 휴대폰 잘 나왔잖아요. 휴대폰 잘 나와서 매출도 견인했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가전도 팔고 되게 많은 걸 파는 포트폴리오,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한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의 매력 포인트가 되게 달라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그동안은 이제 거의 철강에서만 매출이 나왔는데 철강 쪽만 생각해 보면은 좀 안 좋았죠, 그동안. 왜냐면 이제 일본이 엔저를 딱 등에 업고 일본도 철강 잘하잖아요. 그걸 막 내세우니까 당연히 일본의 철강이 지금까지 안 좋아서 좀 뭔가 인기가 없었던 거는 비싸서 퀄리티 좋은 건 인정하지만 비싸서 그랬는데 엔저 등에 없고 오히려 더 이제 수출할 때 더 유리해진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밀려버린 거죠. 포스코 거기서 밀리고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철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중국이 보통 철강을 많이 사가고 예전에 잘 아시죠? 중국이 한참 이제 건설 경기 붐이 불었을 때 중국이 한참 성장할 때 전 세계는 철강을 다 빨아들였어요. 엄청 비쌌죠. 철강의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도 철강이 필요한 업종들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로 완전히 들어간 상황이어가지고 철강에 대한 수요가 없죠. 거의 낮죠. 엄청나게 낮죠. 게다가 또 사우디도 엄청난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딜레이가 되고 네오시티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지금 낮아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철강 매출 자체가 지금 좀 되게 좀 쉬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뭐 이제 공장도 몇 개를 뭐 스톱시키고 다시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현대제철이랑 같이 얼라이언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두 개 기업이 합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다 합친다 보면 돼요. 그 두 개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철강 산업도 뭔가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사실 저는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당장 뭔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되거나 뭔가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뭔가 이런 것들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 업종 자체를 좀 뭔가 바닥에서 한번 살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들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얼라이언스를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철강 쪽은 일단은 우리가 완벽하게 괜찮아지려면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이 협상이 끝나야 되고 또 협상 사실 트럼프 1기 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상한 때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지만 그중에 좀 특징적인 게 철강이었어요. 철강을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25% 관세를 때렸죠. 25%를 얻어맞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출 쿼터만 좀 제한을 하고 25% 관세는 없어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과 아마 협상할 때도 철강이 좀 포인트에 들어갈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아마 협상이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 관련 쪽으로는 이제 뭔가 매출이 당장 살아나기 쉽지 않은 시점이면은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좀 되게 다양하게 이제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나는 저점일 때, 지금 이런 상황일 때 계속 매수해가지고 좀 중장기로 몰아가야지라고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아, 나 이런 상황 힘들어.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라. 그냥 탄력받고 올라갈 때 뒤에 따라갈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두 쪽에 수익률 차이는 엄청납니다. 물론 이제 어려울 때 이렇게 계속 모아갔을 때, 단가를 맞추면서 가지고 있는 수익이 높아요. 물론 이제 수급 붙었을 때 따라갔을 때 수익이 높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뭐 10중 8구는 운이고요. 운이 좋아서 저점을 잡은 것일 뿐이고, 보통은 이제 무릎 이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장단이 있어요. 뭐가 맞다 틀렸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철강 쪽은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협상이,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협상이 어느 정도 좀 끝나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의 어떤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이 엔저 끝내고 이제 엔고로 바꾸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철강이 확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뭔가 바닥에서 이 산업군들이 리프레시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의미로 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바닥 긁고 그렇죠. 이제 네, 맞아요.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지. 너무 배려 심해요. 네네. 너무 저평가예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은. 맞아요. 너무 극저평가로 내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는 사이트는 그냥 그대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 연초에는 약간 그 전인대 기점으로 내수 부양할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내수 부양하고 있지 않잖아요. 안 되죠? 정책적으로 좀 앞으로 중국이 네. 내수 부양 정책이 더 드라이브가 나오긴 좀 어렵다고 보세요? 이게 저는 거의 중국을 요즘 보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침체 상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네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괜찮았으니까 거의 뭐 1대1 한번 붙어보자 느낌이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한번 버텼던 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중국이 더 이상 뭔가 버티기가 힘든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네네네. 이게 돈을 부어서 하는 건 괜찮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씩 짚어보면은 중국이 어쨌든 부양책 쓰는 건 돈을 갖다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지겠죠? 결국은 뭐 부양책을 써가지고 시장은 살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네. 결국은 이제 시중에 뿌려지는 위안화가 많으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디플레이션을 이제 버텨내기 위해서 네네. 일단 돈을 뿌리는 것도 뿌리는 거지만 일단 기업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밸류업 우리나라 치고치면 이제 밸류업 정책을 네네.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기업들을 좀 살릴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서 이제 특정 시점에 돈을 부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본을 살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첫 단추는 일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모양 떨어지는 게 싫죠. 네네. 너무 많은 이제 중국의 국민들이 있고, 이제 인민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이제 정권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되게 어렵고, 실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저희 선후배님들 얘기 들어봐도 지금 너무 어렵대요. 진짜 정말 어렵대요. 정말 어렵대요. 네, 오히려 그쪽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이래저래 막 푸시 당하고 해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중국은 지금 돈으로 부어가지고 내수를 부양시키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수가 안 되니까 수출로 살리려고 엄청 했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 초만 하더라도 중국이 아시겠지만 해외 쪽으로 엄청 밀어내게 수출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뭐 테무라든지 쉬인 같은 기업들이 빵 떴어요. 그 뜻에 테무 쉬인 몰랐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리바바가 테무 쉬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최근에 떴죠, 진짜. 네. 그래서 테무 쉬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우리나라 이런 광고를 보면은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죠. 이거 깔기만 하면 몇십만 원짜리 상품이 공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고 이용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용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 끝에는 퀄리티 문제가 너무 떨어진다. 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중국이 어쨌든 하려고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1분기 때는 이제 컨테이너 이쪽 라인들이 비수기인데 1분기 때부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빡 떠버렸죠. 왜 떴지 봤더니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확보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해외로 밀어내기 하면서 좀 버텼는데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때려버렸죠. 수출에 대해서 다 관세를 부과했고 그거 더하기.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800불 이하짜리도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나마 중국이 800불 이하짜리,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그나마 버텨왔는데 그것마저 딱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LFP도 마찬가지고 비싼 거 파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중국이 잘하는 생산력을 동원해가지고 싸게 해서 이제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했던 건데 거의 뭐 아킬레스를 제가 봤을 때 이제 친 것 같아요. 미국이 800불짜리 이하에다 관세를 먹인 거는 그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뭔가 이제 좀 강한 센 척은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불리하고 이걸 또 미국은 잘 아는 거죠. 이 아킬레스를 이제 건드렸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지금 바라는 거는 그냥 하나예요. 뭐 중국이 지금 뭐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는 있겠죠. 돈 뿌리면서 버티면 돼요. 근데 그 위안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던져가지고 미국한테 한 방 먹을 거다라고.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먹일 수는 있어요. 한 방 먹일 수는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걸 합니까? 장기채 위주로 해서 전 세계로 지금 세일 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네네네. 그런 액션들이 왜 나오겠어요? 만일 중국이 이제 채권을 던져가지고 미국을 좀 애매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애매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또 뭔가 데미지는 있을 수 있겠죠, 시장에. 근데 결국 그 미국 국채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채권입니다. 국채. 미국보다 안전한 채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본은 뭐 1등이죠. 네, 일본? 에이, 네. 안 되죠. 네. 미국이 단독 선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국채 보유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한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그 국가의 어떤 이 재무상을 많이 따져보겠죠. 근데 미국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안전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네라고 해가지고 평가 등급을 좋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팔았다? 수가 줄어들었다? 자, 중국의 그 신용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애매해질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안전자산이잖아요. 팔아요. 결국 그거 자기들 자산이에요.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 파는 그렇죠.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집을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국채를 매각해가지고 뭐 미국 매긴다? 한계가 있다 봐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그걸 해외 수출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자꾸 중국이 최근에 얼라이언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맞아. 네. 아시아 쪽이나 그렇죠. 아니면 미국한테 피해를 보는 국가들 모여라! 이래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자기들 꿈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제쳐놓고요. 중국과의 관계만 봤을 때,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가들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뭐, 실크로드 만든다 그래가지고. 1대1로 박살났죠? 1대1로 하면서 거기 국가들 하나 부채 엄청나게 많고. 박살났죠. 결국은 그 1대1로가. 갑자기 1대1로 생각나네요. 맞아요. 네. 1대1로 보세요. 1대1로 봤을 때 결국은 그 나라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가깝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그 나라를 자기들이 뭔가 먹으려는 속셈? 네네.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당했다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나라들한테 야, 우리야, 미국이야 선택해. 중국을 선택할 나라가 얼마 될까요?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러네요. 미국이 너무 싫어. 한 나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중국 편을 들 것이냐. 새로 이제 우리나라 6월 3일 날 정권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어느 라인으로 가냐에 따라서 분위기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중국 라인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미국 라인은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고 뭔가 이제 합리적인 그 시장 경제가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시장 경제긴 하지만 이제 자기들 스타일의 시장 경제인 중국이냐 요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뭔가 미국은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기브앤테이크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중국은 항상 이제 찍어 누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결국 저는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결국은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낼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있죠. 뭐 중국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뭐 몇 가지 카드가 있긴 있겠지만 결국 미국은 달러를 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도 한계가 있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의 이 집권 4년을 잘못하면은 중국은 앞으로 40년 동안 진짜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같은 유상증자인데 너무 시장 반응이 다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지금 신고가를 넘어서 이제 100만 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삼성 SDI는 똑같이 삼성 SDI도 심지어 최근에 3천억인가 유증 규모를
줄여가지고 1조 7천억인데 그것도 뭐 허튼데 운영자금 쓰는 게 아니고 전부 해외 공장 맞아요. 투자를 하는 건데 삼성 SDI 유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삼성 SDI도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은 북미에서 인디애나 합작 공장 이제 스타트 끊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맞아요. 이제 그 스텔란티스발 물량이 막 쭉쭉 나올 것 같은데 스텔란티스도 이제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계속 나올 거고 삼성 SDI 유증이랑 삼성 SDI는 좀 LG엔솔보다 많이 좀 더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싸잖아요. 맞아요. 뭐 PER 10배 막 이렇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을 봤을 때 보면은 문제가 딱 각 기업들 보면 SK온은 뭐 비상장사긴 하지만 그래도 거긴 명확한 컨셉이 있었어요. 있죠. 그죠? 그리고 LG엔솔도 있었어요. 있죠, 네. 삼성 SDI는 유일하게 지금 하나 있는 게 전고체였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북미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를 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삼성 SDI를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투자 포인트가 별로 없었어요. 전고체 그 너무 미래 너무 먼 미래. 네네. 그리고 인터 배터리를 가도 작년이랑 올해랑 사실 전고체를 봤을 때 뭐가 달라졌지? 그리고 오히려 부스가 전고체 쪽을 다루는 그 부스가 부스 그 크기 내에서도 전고체를 다루는 그 이제 코너가 작년보다 작아졌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전고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이 쏠려가지고 올해는 전고체를 좀 잡겠나 그런 생각 사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밸류는 굉장히 싸죠. 그리고 이제 올해 북미 공장 시작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주 고객 타겟팅이 스텔란티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텔란티스 공장이 위치가 다 또 이제 거의 멕시코 라인 그쪽에 멕시코 라인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쪽에다 관세를 25%를 부과하면서 물론 멕시코랑 지금 협상 잘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사실 보면 거의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 있는 회사들이 다 GM이나 이게 다 미국 공장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협상을 잘 풀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그런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각돼서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 협상이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네네네. 이미 거기 있는 게 이제 캐나다나 캐나다나 멕시코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협상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하나의 또 좋은 어떤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투자를 해봐도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진정 배터리 3사라 불러줄 수 있겠구나. 보통 배터리 3사를 했지만 SDI는 좀 제쳐놓고 맞아요. 너무 투했잖아요. 네네. 원투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배터리 3사가 탑3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2차 전지 마지막으로 그 원자재 가격 빠지는 거 요새는 이제 그냥 옆으로 계속 기더라고요. 리튬도 그렇고 니켈도 뭐 빠졌다가는 좀 빠진 거는 좀 멈춘 것 같긴 한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지 결국은 양극재 업체들 판가에 전이하는 건데 원자재 가격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봐요. 원래 이 가격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 가격이 정상이고. 그동안은 과도하게 올랐다.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골드만 자료 보여드렸는데 이미 2018년도, 19년도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했을 때 그때 한번 원자재 팍 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부터 보시면 그 차트 딱 그 뒤에 없애고 보시면 그 전부터 이미 원자재나 배터리 가격은요 하향 안정화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면서 이제 각 그 들어가는 양극재라든지 그 가격들도 균형 가격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이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튀어버렸고 양극재 가격이 확 튀면서 그때 떨어지다가 그때 차트가 확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양극재는 뭐 변동성이 큰데 음극재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지고 양극재를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다 지우고 보시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 양극재만 좀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건데 이게 어쨌든 이제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난번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배터리 이런 소재를 파는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 안 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양극재 가격도 그 가격 안 올 겁니다. 전쟁 발생해서 뭐 올라가면 그런 가격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관세니까 관세 같은 거 부과해가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랑 관세는 전 똑같이 보는 게 관세 같은 거 부과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다 기업들도 이제 그 관세 부과만큼을 이제 가격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소비자로 전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살짝 이제 이런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관세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좀 픽스가 되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낮은 가격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긍정적인 기사가 뭐냐면 옛날에 그 비쌌을 때 판가 높아가지고 많이 판매할 때는 그 배터리를 살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었어요. 테슬라.
싸지니까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비싼데 네네. 비싼 가운데 어떻게든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야 되니까 테슬라도 이제 저런 중국 기업이 따라오는 게 보이니까 일단 경쟁적으로 엄청난 배터리를 그냥 비싸도 사들였죠. 빨리 시장 점유율을 빨리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용해지고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싸게 샀었던 그 배터리들이 불량재고로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엔 걔네들이 불량재고가 아니었죠. 어쨌든 넣어가지고 판매가 되는 것들이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니까 비싸게 사는 것들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와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행이야라고 했었던 애들인데 떨어지니까 야 너희 불량재고다 이렇게 이제 아예 걔들 몰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 자체가 사실 저는 참 되게 웃기죠. 너무너무 필요했던 배터리인데 비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불량 재고 처리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 재고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제.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거의 테슬라가 원탑이었었던 이유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샀기 때문에 이제 원탑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루시드, 리비안, 뭐 기타 등등 뭐 많은 그런 전기차 기업들이 되게 많이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망했고 뭐 그 니콜라 이런 애들 말고 니콜라는 그냥 원래 태생부터가 사기였던 애고 수소 뭐 이제 언덕에서 굴려야지만 차가 가는. 근데 나중에 뭐 전기차로 바뀐다길래 제가 되게 웃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말고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수준이었죠, 다들. 그래서 이제 빨리 배터리를 확보를 해야지 더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지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잡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싼 걸 왜 주고 삽니까? 우리는 절대 이 생산 단가 안 나온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루시드가 갑자기 증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증자했을 때 저는 이제 때가 됐나 싶었어요. 근데 언론들을 그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루시드가 얼마나 힘들길래 얼마나 힘들게 증자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회사가 좀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루시드 뒤에 누가 있냐고요. 사우디 있어요. 근데 뭘 힘들어서 증자를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증자했을 때 얘네들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다. 분명히 이제 시작하고 생산 늘리려고 하는 이제 배터리나 이런 어떤 생산의 캐파 늘리려고 하는 이제 자금이다 했더니 딱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에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생산 늘리잖아요. 최근에 리비안 CEO가 나와가지고도 이제 얘기하는 게 네. 생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에스컬레이드. 네네. 에스컬레이드도 전기차 모델이 나와요. 그 나온다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제 처음에 막 이제 붐 됐을 때 이제 따라가지 못했던 기업들이 배터리가 싸지니까 이 정도만 한번 비벼볼 만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배터리 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LG 엔솔한테 이제 가져갔잖아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배터리가 비쌌을 때 100개밖에 못 파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배터리 가격이 뭐 반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300개, 400개를 팔아버리면 결국은 이제 곱하기 했을 때 전체 매출판이 증가를 해버리거든요. 그 중국이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네. 좀 싸게 내려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전체 매출 증가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배터리판은요, 뭐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뭐 비싸게 판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아요. 대신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팔 거예요. 네. 판매량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판이 갈 거지. 뭐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비싼 단가를 판다? 아니 뭐 좋은 이제 새로운 어떤 유형의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비싸게 팔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제품들은 그냥 가격이 균형 가격을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 가격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 시점이 된다라고 그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 될 거야. 2025년부터 될 거라고 제가 사실 작년부터 엄청나게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어떤 이런 힌트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포인트로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높은 고점에서 나 배터리가 미래야. 난 이 가격이 높은 거 아는데 따라갈 거야. 매수할 거야. 앞으로 4, 5년 투자할 거야. 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99%가 이미 그로기가 됐을 거예요. 많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딱 두 종류예요. 손절하고 떠나셨거나, 손절하고 떠나시고 미증시 따라가셨다 거기서 또 물리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포자기로 던져주셨거나, 이 두 가지 부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일 현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그 기업을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떨구시는 것도 저는 지금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 네. CATL하고 BYD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CATL, BYD가 최근에도 유럽에서 원래 국내 3사가 당연히 CATL, BYD 합산보다 점유율 높았는데 네. 뭐 최초로 역전됐다면서 엄청 우려 기사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대표님 보시기에 CATL, BYD가 계속 뭐 미국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럽 시장에서 네.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점유율을
계속 뺏어 갈 거라고 보시는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표님. 네. 기사에 따르면요. 네. 비아디가 네. 일본에서 도요타를 잡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요타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비아디가 기사를 그렇게 내요. 일본에서 도요타를 잡았다고. 아시겠지만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지만 네네. 그게 크게 그렇게 되게 막 포지션이 너무 낮죠. 네, 이제 막 열리려고 네, 하는 이제 그렇게 되게 신경 쓰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최근에 물론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처음에 가져갈 때 어쨌든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외로 밀어내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중국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래도 이제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는 거 하고 우리나라가 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있대요. 우리나라 거 갖다 이제 밀면은 네.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거 이제 해가지고 더 싸게 이제 밀어가지고 더 점유율을 늘리는 그런 액션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근데 그들이 예전부터도 그런 시장 점유율이나 얘 태양광 때도 그랬어요. 중국. 그러니까 네. 옛날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고, 뭔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점유율이 뭐 이제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네, 이제 그렇죠.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도체든지 2차전지든지 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인건비 싸게 해가지고 중국한테 붙는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퀄리티로 가야 돼요. 무조건. 기술력으로 가야겠네요. 네, 무조건 네. 기술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도 보시면 기술력 하나는 기술력으로 가다가 이제 HBM 네. 떠버렸고 하나는 네. 이제 기술력 무시했다가 맞아요. 완전히 막 맛이 갔잖아요. 학살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든지 반도체든지 아니면 2차전지든지 간에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특히나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BMW랑 좀 친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각 기업별로 친한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 유럽으로 들어갈 때 결국은 유럽의 그런 이제 독일 뭐 3사 이런 기업들은 네네. 다들 럭셔리 차량들이에요. 네네. 럭셔리 차량들인데 거기에 진짜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럭셔리 차니까 퀄리티 좋은 배터리를 넣을 그렇죠. 수 있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서 가야 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퀄리티도 좋지만 일단 비용적인 측면을 좀 많이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마 가지고 좀 재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산이 그래도 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걔네들 나름에서도 이제 계속 퀄리티를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퀄리티 좋은 거를 좀 덜 남겨 먹고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그 탐사들이 순이익이 많이 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려사항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중국이랑 경쟁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 보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팔면, 네네. 뭐, 그래도 이제 하나 팔아서 남는 게 얼마 없다 하더라도 많이 팔면 그렇죠. 많이 남잖아요. 레버리지 효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중요한 것 같고, 중국 보시면은 비아디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안 남아요. 많이 안 남습니다. 비아디도 지금 보면 부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채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중국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중국 보조금 끊으면 비아디든 뭐 CAT든 제가 봤을 때 다 망해요. 네네. 보조금 없으면 걔네들 망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보조금 없이 거기 싸우고 그렇죠. 있어요.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더 기업을 잘 할 수 있게. 네네. 예, 보조금 좀 많이 지원해주고, 진짜 맞아요. 반도체 2차전지는 살려야 돼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막 힘들게 가가지고 막 기업들 막 괜히 막 부담 주지 말고,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대신에, 지금 LG그룹처럼 자꾸 이상하게 막 이상한 거 막 말도 안 되는 뭐 자회사 상장시키고 막 뭐 분할 상장시키고 막 물적 분할하고 이런 거는 다 때려잡아야 돼요. 네네네.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좀 먹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상장이나 이런 상장들은 완전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 네네. 정도를 걸어가는 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게 투자를 진짜 원화를 찍어내서라도 투자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경쟁력은 갖출 수 있을 거라 봐요. 퀄리티 워낙 좋으니까. 그 국내 뭐 여전히 조선방산이 엄청 강한데요. 네. 그 하반기에도 조선방산이 계속 강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대표님이 보시는 조선주하고 방산주의 어떤 특징? 뭐 아니면 조선주, 방산주 이런 포인트는 꼭 유념해서 투자하세요. 그런 게 있을까요?
조선방산주가 지금 강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잘해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게 베이스로 들어간 상태에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잖아요. 관세 자유로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종 쪽에 지금 돈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이 돌긴 돌아야 되는데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컨셉을 되게 못 잡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모든 돈의 컨셉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관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좀 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해요. 맞아요. 네. 네, 그거 보면은 일단 지금이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왜 매도할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일단은 뭐 탄핵 정국은 끝났고 이제 새로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되게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장기화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이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방산 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오히려 이제 방산이나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즐기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협상이 끝나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나 2차전지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시점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 들어갔었던 그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나눠지겠죠. 나눠져가지고 반도체랑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방산조선주를 계속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시고 아니면 중장기 관점으로도 사실 중장기 관점으로도 괜찮게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트리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점쯤 되면은 방산조선주 쪽에서도 위쪽에서 조금 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업종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딴 쪽에 투자할 데가 없어. 관세 그나마 좀 자유로운 이제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 일단 투자 자금이 몰리는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몰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디로 왔는지 만약 반도체나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방산이나 조선 쪽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해놓고 좀 기다리자 아니면 차익 실현해놓고 이제 오히려 2차전지나 이쪽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자. 사실 지금은 그 전략을 취하는 게 전 제일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그 방산 같은 경우는 폴란드나 뭐 유럽에서 먼저 터졌지만 중동에서도 러브콜이 오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수주 지역의 다변화가 엄청난 거고 조선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모멘텀으로 엄청 떴는데 보시기에 실제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국내 조선소에 SOS 요청을 했지만 실제 그렇게 엄청나게 뭐 미국 군함이나 이런 함정 MRO를 발주를 줄 가능성이 그렇게 포텐이 그렇게 크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충분하다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발주나 수주는 좀 제법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협상을 하겠죠. 싸게 하겠죠. 네네.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조선 쪽 하면은 그나마 건조 가능한 게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이제 일본 요즘인데 일본은 좀 제쳐놓고 상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제쳐놓고 우리나라나 중국인데 중국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특수선이나 이런 기술력이 들어간 선박 위주가 아니에요. 걔들이 컨테이너죠. 그냥 만들어서 찍어내면 되는 그쪽 위주기 때문에 거의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LNG선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기술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쨌든 에너지를 수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닐이랑 잘 맞아요. 근데 그것도 트럼프는 사업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대를 팔아가지고 1조 원의 수익을 얻는다. 수익이 남는다. 1조까지 수익이 남는다. 그랬을 때 깎겠죠? 그래도 우리가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할 때 보면은 막 한두 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정가 받는데 뭐 10개 막 100개 1000개 이렇게 사면 깎아주잖아요. 그런 이제 이 협상 과정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건데 어쨌든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어떤 이 선박 건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가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이 군함 같은 거를 건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보안 관련 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최근에 그 보안 쪽을 많이 오픈하고 이제 미국 기업과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수주 잡으려고 팔란티어랑 같이 얼라이언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삼성이 진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 진작에 이랬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미국과 우리나라는 우방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보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내보내면 안 되죠. 미국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 쪽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고 이용하려면 이제 비용을 더 청구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우방국가니까 사실 뭐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긴 있어가지고 뭐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많이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정말 싸게 후려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런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제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은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 외국인 거래대금 현황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 1일 매매 동향의 순매수에 보면 네.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이 제약바이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래대금 상위에도 항상 최상위권에 있고 실제 사는 매수량도 보면 외국인이 뭐 제약바이오 한 종목만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골고루 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수급도 좋은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뭐 학회 최근에도 AACR 요번 주에 발표나니까 그런 학회 모멘텀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쏠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회바는 아니라 봐요. 저는 뭐 JP모건 헬스케어나 AACR 같은 거 잘 안 봐요. 그런 걸 많이 얘기하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컨퍼런스는 잘 안 봐요. 물론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보는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올해부터는 확실한 게 있잖아요. 작년부터 얼마나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메가팜 이제 좋은 그 의약품들에서 이제 그런 개런티가 다 끝납니까? 다 끝났죠. 특허 만료 말씀하시는 거죠? 특허 만료 많이 물리잖아요. 올해하고 내년에 진짜 올해, 내년, 내후년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그렇죠. 뭐 가다실 이런 것도 제가 봐서 내년인가 내후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 자체를 봤을 때 잘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 에어로직스 얼마나 잘해요. 에피스 이런 기업들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좋은 턴이 돌아왔어요. 바이오 제약 기업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도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런 것도 있겠었으면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기예요. 금리 인하기인데 지금 금리 인하 잠깐 멈춰놨을 뿐이지 금리 인하기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제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 제약 쪽은 관심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워낙 잘 하잖아요.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그렇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뭐 제약 쪽도 이제 관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약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지금 미국 정치와도 관련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좀 당연히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서영재 회장님 복귀하셨잖아요. 떠나셨다가 잠깐 떠나셨다가 복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미국에서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 바이오 제약주 기업 관련 기업들은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이제 어쨌든 앞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말씀 들어보면 약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에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보다 더 핫한 거는 최근에 기술 이전 수출한 ABL 바이오, 그다음에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이 굳건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주가 측면은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100만 원 안 깨지고 견조하게 버티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 CDMO 쪽이랑 ABL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ADC 쪽, 비중항체 플랫폼 이 둘 중에 더 상승 탄력도는 어디가 더 있다고 보세요? 오히려 CDMO 쪽이 아직 못 움직였죠. 오히려 못 움직여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승폭 비하면 뭐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 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리어캠 쪽이 안 간다는 얘기는 네. 아니에요. 더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쪽은 오히려 펠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네네네. 비교했을 때 좀 낮은 쪽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가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거다 봐요. 그리고 걔들은 굳건하게 올라가잖아요. 좀 이제 탄탄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맞다 보고 있고 그냥 트레이딩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알테오지나 리가캠 이쪽 하셔야죠. 그건 이제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도 그랬잖아요. 사실 바이오 제약주들은 네네. 막 그냥 뭐 천하제일 단타대회 이런 네네. 거 하는 종목 위주가 있었고 네. 중장기 목표가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어디 안 갑니다. 네네. 똑같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1월달, 2월달 뭐 지금도 살짝 죽긴 했는데 뭐 워낙 로봇주 관심이 주가가 세거든요. 그리고 저는 로봇이 이거 진짜 엄청난 포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로봇주 어떻게 보시고 일단은 테슬라 그 옵티머스가 올해 말까지 밝힌 거는 대략 그래도 5,000대 정도 뭐 얘기하고 있고 3년 엔비디아 젠슨왕도 5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공장에 이제 상용화 거의 단계에 이를 거라고 딱 그 5년이란 기간을 명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봇 산업에 대한 뭐 투자 유망함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로봇 쪽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빠르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 쪽 봤을 때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네네. 여기까지.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로봇 관련 그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뭐 경제지에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언제쯤 되면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 다들 반응이 비슷했어요. 뭐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분들은 빌드업하고 있구나 지금 뭔가 빌드업하고 있구나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고 그 저는 이 로봇 산업이 언젠가 우리한테 올 미래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테슬라 옵티머스 이제 그쪽 얘기 나온 걸 좀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대요. 모든 것들이 속도. 기술 개발 속도 자체가 네네네. 결과물이.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젠슨왕이 괜히 5년을 얘기한 건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치면 당연히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관심을 좀 계속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섹터로 좀 넣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하는데 물론 로봇 관련 쪽은 조금 사이트를 길게 봐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당장 핫한 어떤 업종에서 막 시장을 치고 막 앞에서 막 끌고 나가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은 좀 분명히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실 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표님은 네.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글로벌 전문가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주식 집중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일단 주가 흐름 어제도 박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미국 주식 계속 어렵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일단 전체 미국 증시 S&P나 나스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제 방송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작년부터도 제가 작년 이제 여름쯤에도 3분기에 조정하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시장 분위기 좋을 때. 근데 그때 되게 조정 온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9월달 조정 딥하게 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조정 끝나고 나서 시장 반등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년에 빠르면 1분기 중반에서 후반 느려도 2분기 초중반에는 깊은 조정이 한번 올 거다. 근데 그 조정을 여러분들은 적정 조정이라 받아들이고 내년에 연말을 생각하고 누를 때마다 매수 전략을 취하시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얘기했던 내년이 이제 올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증시는 저는 그냥 적정 조정이라 봐요. 지금 미증시가 왜 밀렸나, 오늘은 왜 밀렸나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협박을 했다. 그죠? 당에 뭐 파월 잘라버릴 수도 있다. 뭐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행정부 내부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일단 파월 의장을 처음에 이제 세운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죠. 1기 때 예전에 트럼프 처음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들 사이가 그래요. 그 월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말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안 듣죠.
근데 자를 수 있는 법적 없어요. 권한이 되나요? 없죠. 안 돼요. 못 잘라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못 잘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액션들이 왜 나왔냐면은 사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 연준도 트럼프 행정부가 좀 말을 맞춰서 이제 이 네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기사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사우디랑 통화했어요. 사우디랑 통화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만일 사우디가 생산량을 줄여버려가지고 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이제 관세 관련 협상을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 뻔히 보이는데 네네.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유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네.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그런 대화의 일종이라 봐요. 미리 밑밥 깐 거라 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연준도 계속 금리 인하를 쭉쭉쭉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멈췄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금리 인하를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때 나왔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 파월 의장 지지한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스토리는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게 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나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달러가 그때 셌잖아요. 달러를 약세 전환시킨 다음에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아닌데 우리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달러 강세 유지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그들이 뭔가 다 맞춰가지고 이제 이거를 스토리를 같이 짜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최대한 나 너무 힘들어. 알잖아. 나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니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상으로 장사 많이 했잖아. 우리 힘드니까 다시 하자. 이게 돼요. 근데 미국이 누가 보더라도 경제가 엄청나게 좋고 막 수출도 미국이 엄청나게 해외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협상 다시 하자 그러면은 딴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 도대체 얼마나 해먹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쨌든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을 극대화시켜 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달러는 약세 전환하면 안 됩니다. 강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 수출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지금 10보 전진을 위해서 2, 3보 후퇴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트럼프가 나 달러 약세 전환 시킬 건데 베센트가 놀란 거죠. 대통령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불리해야 돼요. 불리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협상했을 때 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연준도 그거에 스텝을 맞춰가지고 금리를 딱 놔뒀죠. 동결을 했죠. 왜 낮추면 결국 그것도 부양책이기 그렇죠. 때문에. 부양책이죠. 부양책 돈 뿌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그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 보면은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어요. 네네. 계속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맞췄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저는 한마디 한 게 실수했다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금리 안 내릴 건데? 그럴 생각 없는데? 너무 단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려면 네네. 우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 안 내린다고 단언을 딱 때려버리니까 열 받죠, 당연히. 야, 우리 집 전략 취해야 되는데 네가 금리는 안 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포인트가 뭐냐면 트럼프만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트럼프가 하도 강공으로 나오니까 파월을 보는 거예요. 파월은 한마디 해주겠지. 한마디 해주겠지. 근데 만약 파월이 거기서 진짜 시장 유화적인 어떤 걸 던지잖아요. 네네. 주가가 올라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트럼프 전 행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짜여진 각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상황을 볼게요. 관세를 올리는 게 미국한테 안 좋아요? 좋죠. 좋죠. 결국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힘들 수 있는 포인트, 원래 경제라는 거는 하나가 좀 하나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경제는 그런 거에 균형을 맞춰가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관세를 올리는 거는 관세라는 건 한 번 딱 올려놓으면은 수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꾸죠. 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나빠요? 근데 바이든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죠. 왜? 욕먹는 거 안 하거든. 정치인들이 욕먹는 거 안 해요. 근데 트럼프는 숫자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세를 딱 올려놓으면은 수년 동안 어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해주면 관세 협상할 때 유리하게 해줄 거다, 벗어나게 해줄 거다 그러는데 달라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 갈 때 뭐 3조를 투자했다. 3조 투자하는 거는 일회성이잖아요. 매달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관세를 한번 딱 올려놓으면은 매달 매 분기마다 수십조 원이 절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관세를 올려놓는 게 맞는 거죠. 그 관세를 올려놓고 대신에 그 협상 과정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면 우리 감안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오히려 지금 미국이 하는 그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되게 막 나쁘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한 짓 생각해봐. 한국? 트럼프 1기 때 달러 원 환율이 1,040원, 1,050원이었어요. 그 지금 1,400원 뚫고 막 1,500원 간이 많이 하잖아요. 그 환율만 따져보더라도 미국은 지금 40% 손실이에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1대1의 어떤 무역만 봤을 때 40% 손실이에요. 이게 보이는데 10%만 올리면 땡큐 아니에요, 오히려?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달러를 약세 전환시키겠죠. 그렇겠죠. 언젠가 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그간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원래 그건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워낙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풀 수출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고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수출 잘 먹었지 않냐고, 니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때 너무 막 우리나라 입장에서 막 미국 나빠, 미국 너무 뭐하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반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미국한테 그 유리한 달러 환율 상황에서 유리했죠, 사실은. 유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랬을 때, 이제 협상을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한테 낼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카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처럼 북적북적 하긴 할 거예요. 협상이라는 게 단기간에 진행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미증시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관세를 올리는 건 미국 경제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왜 빠지냐고. 우리나라가 빠진 건 이해해요. 관세 협상 때문에 딴 나라가 다 빠진 건 이해하는데 우리나라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포지션들, 숏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어떤 선순환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오히려 미국 쪽으로는 눌림을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봅니다. 어렵지만 그게 맞다 봐요. 아니 당분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으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 리스크로 나올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가랑 리스크는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새로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랑 전쟁? 전쟁을 한다고요?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중국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미국이 좀 너무하다 싶은 것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모양 빠지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이제 어쨌든 G2잖아요. 물론 G1과 G2의 차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이 G2예요. 그런 국가 사이에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이제 뭔가 좀 어느 리스펙해주고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냥 몰아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모양 빠진 상태에서 이건 하면은 사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펙을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중국이 그렇게 사실 싼 제품을 이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내보내는 게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선 구조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격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제품,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 인공지능도 어쨌든 미국은 엄청난 돈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비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딥시크 같은 것들, 중국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AI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거의 무료로 나오고, 그죠? 심지어 FSD 같은 완전 자율주행도 무료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분명히 좋은 역할을 전 세계 경제에서는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G2인데 좀 이제 리스펙해주면서 이제 협상을 이끌어갈 필요가 좀 있죠. 그것만 되면 중국도 바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반등 트리거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다. 그 얘기 딱 나오면은 그때가 진짜 진바닥이라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잘 보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명확해요. 되게 많은 악재성 이슈 너무 많은 이런 잡동사니들이 보여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안 보이는 건데 다 걷어내고 보면 딱 그 하나예요. 두 국가가 협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올라가다가 흔들흔들 하겠죠. 협상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방향을 잡아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관세 관련된 우려는 그러면 상반기에는 끝날까요? 관세 이미 저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관세 관련 이제
악재성 이슈들이 우리나라에는 전 거의 소모됐다 봐요. 네네. 너무 많이 알려줬다 봐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판때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상관을 표시했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피크였다 봐요. 상호 관세에 대한 이 퍼센티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틀을 안 벗어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럼 미국이랑 과연 어느 정도에서 협상이 될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뭐 보편관세 10%죠. 우리나라 상호관세 25%죠. 네네. 25%는 잠깐 제쳐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10에서 25, 이 사이에 끝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10이냐 25냐 그 중간보다는 10쪽에 가까울 거라 봐요. 아니면 그 이하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업종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업종마다 달라가지고 뭐 모든 업종을 평균 잡아서 이제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협상했을 때 분명히 충분히 낮은 쪽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말 안 좋으면 10%대 초중반. 근데 좀 괜찮으면은 그 이하로도 혹은 이제 아예 관세가 원래대로 이제 부과되지 않는 업종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걸 하나 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걸 던져준 게 사실 지난번 그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소모가 됐다 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투자를 해봐도 지금 될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AI 고점론 다시 또 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 센터 축소 얘기도 또 다시 심심찮게 나오고. 네. 대표님 보시기 일단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회사에서 이제 목표가 낮추더라고요, 다시. 낮추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일단 어떻게 보시고, 엔비디아 말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다 그냥 빠질 때는 그냥 다 같이 다 박살 나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인 이 빅테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결국은 M7이 또 이끌 거라 봐요. M7 이끌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제 미국 주식 나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M7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애플은 중립. 애플은 지금 뭔가 컨셉을 못 잡고 있어요. 그 중국이랑 미국의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중간에, 항상 전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애플은 CEO가 교체가 되면은 뭔가 좀 전환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애플은 중립이고, 나머지 M7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얘기 한번 해보죠. 데이터 센터. 결국은 데이터 센터 임대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뻔해요. 이 칩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각자 다 자기들 데이터 센터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안 되고 있는 거 뭐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고 있는 원자재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임대 취소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기업이 있는데 서로 이제 임대를 받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협상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막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뭐 건설을 안 한다.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이제 임대 계약이 짧게 끝나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AI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 엔비디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자하실 때 그냥 이쪽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이어가신다라는 기존의 제 생각과 이제 의견은요, 그대로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AI 고점론은 너무 빠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고점론은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테슬라는 정말 장담컨대 10년 동안 매달 고점론을 받아온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점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거는 매출과 그리고 성장 속도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우리가 로봇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꺾이겠냐고요. 안 끊긴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AI가 이제 이 챗GPT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최근에는 동시 통역 번역도 굉장히 지금 뭔가 아직까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굉장히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영화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이제 번역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챗GPT 이런 걸 다 쓰시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아예 생활로 들어온 시대가 됐기 때문에 AI 고점론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 생활로 들어오고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이 AI라는 업종 자체가 세부화된 업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갈 미래는 감히 AI의 어떤 미래가 끝났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챗 GPT 얘기하셔가지고 챗 GPT 쓰세요. 저 최근에 쓰는데 신기하긴 한데 왜냐면 저는 모든 작업을 다 제가 혼자 하니까
챗GPT한테 맡겨볼까 해서 너무 편리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신기한데 결국은 또 제가 또 다시 그걸 수정해야 되는. 맞아요. 근데 또 재미난 건 또 질문을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또 내용의 완성도가 또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챗GPT 쓰고 계신지도 네. 궁금하고 최근에 그 지브리 열풍 그래서 저 카카오톡 푸사 다 지브리를 바꿨잖아요. 맞아요. 그 열풍이 또 의미하는 건 또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리서치가 좀 많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M&A 쪽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많이 필요하고 보고서를 하는데 저희 회사에는 챗GPT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세대해가지고 각각을 교육시켜가지고 챗GPT 직원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거 몇몇 증권사나 몇몇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아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얼마나 디테일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 직원 역할은 질문하는 역할인가요? 각자 다른 또 우리 직원들이 각자 이제 컨셉에 맞춰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요. 챗GPT 교육을? 네, 챗GPT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챗GPT한테 교육을? 네. 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대표님? 챗GPT 쓸 때, 뭐뭐 합니다. 이러죠. 가셔가지고, 앞으로 나랑 대화할 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줘. 그러면, 응, 알았어로 바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쭉 그렇게 바꿔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타임, 이거 하나 이제 또 노하우인데, 거기 타임을 정할 수 있어요. 챗GPT 그 왼쪽에 그 유료 버전 봐보시면은, 네네네.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매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그날 대한민국 증시에서 중요한 이슈 몇 가지, 5가지 골랐죠. 그러면은 7시 기준으로 중요한 걸 딱 골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매일 올려줍니다. 그런 기능도 너무 편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쓰면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챗GPT가 없던 시절로 저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그 두 번째, 그렇게 치면 리서치는 다 망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그럼 또 증권사 직원들도 되게 많이 줄겠다. 그래서 증권업의 이 브랜치가 줄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치면은. 하여튼 그렇고 그 두 번째로는 지브리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상은 좀 안 좋아하셨죠. 그분은 워낙 이제 이런 그런 원래 그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셨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 챗GPT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는 뭔가 이제 좀 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전혀 이제 이런 거 라이센스 없이 쓰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는 그 논란으로 인한 그 마케팅 효과가 되게 크다 보거든요. 엄청나게 크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이제 얘기해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도 있지만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이용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번 챗GPT가 지브리 열풍이 불고 나서요 이용자가 확 늘었습니다. 수십 프로가 확 올랐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지브리 사진을 이제 무료로 풀어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물 들어올 때 진짜 챗GPT가 노를 잘 젓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용자가 늘면은 오히려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고객 풀이 많아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뭘 유료화 시키거나 아니면 뭐 상품을 만들거나 할 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번에 챗GPT 입장에서는 오픈AI 입장에서는 고객 풀을 엄청나게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엄청 늘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였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AI가 이제 상장사는 아니기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이고 또 게다가 또 걔네들은 또 이제 돈을 벌지 않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이제 샘 올트먼이 어쨌든 우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쪽으로 이제 계속 기업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쪽에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거는 저는 해주면 안 된다 봐요. 왜냐하면은 스타트업이고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 뭐 비영리 기업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좀 살만하다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허가를 한다? 이거 되게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랑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또 캘리포니아랑 사이가 안 좋죠.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위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뜻하는 바가 되게 커요 이번 이슈는 사실은. 그 테슬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말고도 지금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옵티머스 로봇 뭐 여러 가지 그 인공위성부터 해가지고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 빠지는 게 진짜 단순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정치적 활동 뭐 언급 세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진 거라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주가 빠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 테슬라 자체의 어떤 전기차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주가 빠지는 거는 네. 예전부터 테슬라 괴롭혔었던 그런 이제 투자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숏 열심히 그냥 지금 확보하고 있구나. 사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솔직히. 뭐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활동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올라가가지고 테슬라 차를 안 산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현대기아차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불만들 사항도 되게 많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현기차 안 삽니까? 그렇진 않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기아차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죠. 워낙 이미지가 좋아요. 사실은 이제 양궁협회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CEO 중에 이재용 회장님이랑 정의선 회장님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 구광부 회장 별로 안 좋아해요. LG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진짜 많이 예를 들어서 그 CEO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 차를 안 삽니까? 아니에요. 차를 만드는 거는 결국 그 차를 만드는 그 노동자분들이거든요. 네. 높은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디자인도 좋잖아요. 현대기아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과연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일론 머스크 이슈가 과연 차지하는 게 얼마가 될까? 네.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지 않다 보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바라는 건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액션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회사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그 도치의 위원장을 그만두고 이제 경영 복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예. 근데 사실 그거랑 상관없다 봐요. 주가 떨어지는 거, 일단 지금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는 테슬라가 원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비아드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맞아요. 루시드 리비안, GM, 스텔란티스, 다 현대기아차까지 라이벌이 많아졌어요. 경쟁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다? 아니요?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장 파이가 커진다 보시는 맞아요. 시장 파이가 훨씬 커지는 거죠. 엄청 커진 거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처음 얘기했어요. 원래 와이프 전기차 막 사고 나고 막 불나고 할 때 제가 원래 이제 어떤 이제 독일 3사 중에 이제 한 곳 전기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와이프가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영상 몇 개,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번에 뭐 우리 LG 엔솔 배터리 같은 거 되게 우수하고 막 저 위성에도 들어가고 이런 설명을 해줬더니 와이프도 이제 이해를 하고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우리 테슬라 하나 살까? 딱 그 얘기로. 테슬라 하나 살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하잖아요. 주차장에서 부르면 오고. 그런 기술 하나하나들이 너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일반, 너무 정말 보수적인 소비자들한테도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어필이 될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저는 오히려 그래서 테슬라를 그동안 사실 얼리 어댑터들 위주로 좀 많이 이제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구매력이 있는 층들도 보고 있었던 층들이 꽤나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근데 다들 관심 안 합니다, 요즘에. 배터리에 대한 안정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워낙 안전하다라는 걸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럴 때 정부에서 빨리 지원해줘가지고 빨리 많이 내보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놨을 때 오히려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보고 있고 그 테슬라는 원래 숏 세력이랑 싸우면서 커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애들이 열심히 이제 차익 실현하고 오랜 기간 동안 걔들 피해 많이 봤잖아요. 테슬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 누를 때 힘들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거다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M7 이끌 거고요. 지금 분위기 이렇잖아요. 연말쯤 되면 또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몇몇 분은 이제 그때 뭐 김선 대표님이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마 웅달 책방에 한 2, 3년 전 영상 가보시면 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때 경기 침체 한참 얘기 심할 때 엔비디아 매수하시라고 했다가 그 리플 보면 진짜 100개가 달렸는데 진짜 막 너나 사라 이런 리플들이 엄청 많았어요. 찾아보시면 그대로 올라와요. 쇼츠도 제가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때 엔비디아 샀으면 지금 10배가 나왔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똑같아 봅니다. 지금이 오히려 투자를 좀 늘려가셔야 되는 시점이라 봐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미국 증시가 좀 뜨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미국 쪽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거라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발 포트폴리오 좀 나눠서 투자하세요. 정말 말 안 들어요. 한두 종목 몰빵하거든요.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종목 빠지면 엄청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난 역시 주식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강제적으로 나눠졌어요. 미국과 우리나라랑. 그거 유지하십시오.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거 되게 좋을 거라 보고 있어서 어쨌든 미국 주식은 지금은 계속 고하셔야 된다. 눌림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 가능 의견 다시 한번 어렵지만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대 엔비디아 네. 둘 중에 더 비중을 높인다면 어느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네, 테슬라 대 엔비디아. 네. 어려운데요? 테슬라 대 엔비디아. 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기업이어가지고 두 개 고르면 그 두 개를 사실 고르는데 테슬라 대 엔비디아. 둘 다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너무 매력적인데 전 테슬라. 이유는 왜냐면은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숏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숏 스퀴즈 터지면 단기간에 큰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컨셉은 네. 좀 단기에서 단기적으로 정도 원하시는 분들. 예, 숏 스퀴즈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그때 삼성전자 튀어 오르는 거 보세요. 숏 스퀴즈 한번 터져버리면 그냥 올라가거든요. 이 엔비디아 칩이 네. TSMC에서 결국 공급의 병목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까지. 네. 이 TSMC하고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좋게 봐요. 걔들은 근데 어차피 둘이 같이 또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걔들이 어차피 또 가격을 또 결정하는 애들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삼성이 지금 이제 팔란티어랑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이제 수율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최근에 수율도 어느 정도 잡았대요. 네. 꽤나 잘하고 삼성전자 있어요. 수율 향상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이제 한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한종 회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뭔가 좀 붕 뜨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뭐 삼성이 톱3 하다가 이제 톱3에서 이제 그렇죠. 아마 뭔가 좀 인식을 했는지 빼고 이제 톱2였잖아요. 물론 그분 중에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삼성이 HBM4 시대에서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랑 TSMC도 괜찮지만 삼성전자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금융주 좀 트럼프가 약간 네. 밀어줄 것 같은 분위기가 밀겠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JP 모건도 있고, 골드만삭스도 있고, 너무 잘 아시니까, 네. 뭐 블랙락도 있고, 네. 이 미국 금융주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S&P 500에 투자하는 ETF가 이제 SPY라고 하면 다 네, 아실 네, 거예요. 있죠. 스파이. 예. 스파이를 많이들 하셨는데 최근에 부가 떴습니다. 부. 결국은 지금 그런 이 운용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수수료를 낮추고 있어요. 이거 캐치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때가 됐다 그거거든요. 분명히. 국내 자산운용사도 같은 S&P 투자하는 건데 미래세 낮추니까 삼성이 확 낮춰요. 맞아요. 그 경쟁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어려워서 낮추냐가 아니고 진짜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판 깔렸다는 거예요. 이게 월가에서는 진짜 이거 반응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벵가드랑 이거 블랙락이랑 진짜 애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해요. 파월 의장이 왜 거기 있겠어요. 그렇죠. 파월 의장을 원래 뭐 했었냐면은 이분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고 네네. 칼라일에 있었어요. 칼라일. 세계적인 사업주잖아요. 네네. 칼라일에서 이제 파산 전문 변호사로 있어가지고 그 제가 예전에 막 은행들 파산한다고 했을 때 막 또 뭐 언론들은 엄청 소설 써가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딱 두 가지였죠. 그때 이제 그 은행들은 매년 망해 왔다라는 자료를 실제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 자체가 원래 칼라일에서 파산 전문 변호사로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월가에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그 사람은 파산에 대한 이득가 높은 사람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제가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시라고 했다. 그때도 오히려 타이밍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 지금도 미국 은행들은 망하고 있어요. 네, 망하면서 통폐합돼서 다 JP모건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JP모건이 다 거기도 다 빨아들였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 줍줍줍해서 봤을 때 그 요즘에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은 원래 레전드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그 퍼식스퀘어 비레크먼 비레크먼도 갑자기 인터뷰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갑자기 막 자기가 헐츠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갑자기 뭐 좀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레크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부각이 많이 되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판 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들 투자도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는 미국 금융주 원탑은 어떤 거죠? 원탑이요? 와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안정적으로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일단 가져가야죠. 네. 일단 걔네들을 가져가야죠. 그리고 뭐 지방은행이나 지역은행도 괜찮은데 옛날에 제가 잠깐 있었던 시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주요 은행들 위주로, 그러니까 강한 애들 위주로 잡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 좀 보고 있어요. 그 언급 안 해주신 네. 빅테크 빼고 네. 국내 뭐 2차 전지, 네. 반도체 빼고 네.
좀 새롭게 요새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요새 그 계속 중국 모멘텀이랑 엮이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레저 카지노 쪽 좀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신기해요. 레저 카지노 완전 아무도 관심 없는데 네. 목표가 상향 막 레포트 나오면서 막 네. 이제 파라다이스부터 롯데관광계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엔터 굳건하잖아요. 엔터도 있고 미용 의료기기 뭐 말도 못하고. 네. 그래서 대표님 보시는 이제 너무 사람들 관심 많은 빅테크, 제약바이오, 2차전지 빼고 네. 좀 이런 업종 공부해봐라 아니면 이런 업종 나 관심 있다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미용 의료기기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제 대체했다. 네네. 원래는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퍼센트가 네네. 높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중국의 어떤 점유율을 대체했다. 아, 화장품도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화장품주는 여전히 여전히 좋다고 좀 보고 있고, 조금 앞에서 이제 그런 레저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인스파이어나 조금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 맞아. 나와요. 인스파이어, 네네. 네,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받아서 먹는 네. 그런 느낌으로는 레저나 관광 쪽 나쁘지 않다 보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쁘지 않다. 그 업계 약간 음. 치킨 게임이 끝났다. 인스파이어가 망한다 얘기 나오는 거면 끝났다기보다는 네. 거의 후반부. 후반부다. 후반부. 치킨 그래서 게임의 지금 후반부. 들어가면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하지만 해야겠지만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거죠. 거죠. 라고 보고 있고 미국 금융주 좋고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금융주? 네. 우리나라 금융주 어떤 점?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일단 대표적인 뭐 KB 쪽이나 신한 쪽이나 네, 이쪽 라인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결국 금융주들은 이제 브로커리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매수매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IB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IB가 큰 수익 내기는 아직까지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수매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인 투자들이 지금 좀 되게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 봐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이제 걷어내야 될 악재성 이슈들이 최근에 다 걷어졌어요. 공매도 재개됐죠? 불확실성 사라졌죠? 대통령 뭐 탄핵 정부 끝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협상 이제 가죠? 게다가 또 상호관세 옆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죠? 게다가 또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이 많이 깨지면서 신용 융자 잔고 엄청 줄었죠. 물론 최근에 반등하니까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몇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투자할 때 부담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증권주들은 지금 조금 관심 가져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럼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좀 더 탄력적이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증권주도 대형주, 삼성주, 네, 아무래도 키움이나 이런 쪽보다 개인 리테일 강한 쪽보다는 키움 리테일 키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키움도 사실 근데 키움이 옛날 키움이 아니고 최근에도 키움도 그렇죠. 예 문제도 많이 문제가 있죠. 넥스트레이드 하면서 또 뭔가 많이 꼬이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네, 증권주 나쁘지 않아요. 증권주도 괜찮다. 네, 개인들 브로커리지 수익 높은 증권사들이라고 딱 얘기를 하죠. 네, 어디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서로 치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네, 그쪽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어디 보세요? 그때 얼핏 한국콜마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한국콜마에 관심 있으시다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한국콜마. 네. 그 미국 포지션 높아서 한국콜마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미국 포지션 높아서. 그래서. 그쵸. 너무 명확하게 코스맥스는 좀 중국 포지션 높고. 코스맥스도 참 좋은 기업인데, 중국 쪽은 저는 당장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중국이 원래는 화장품이 있었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았잖아요. 그만큼 중국 화장품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가 뺏어 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콜마를 얘기한 이유는, 이제 한국콜마가 이제 미국에서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중국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렇다. 미국에서 어떻게 포지션 뺏겼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그럼 이제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네. 아니 근데 오디움을 더 좋게 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 같은 경우 저 최근에 진짜 인상 깊게 본 거는 그것도 일주일도 안 된 기사인데 VT가 그 전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가져간 코스RX 그것 때문에 울타뷰티가 주가가 막 폭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스RX, 조선미녀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미국의 매장 오프라인 깔 때 한 방에 다 못 깔고 400개 깔고 400개 되면 잘 되면 600개 깔고 800개 까는데 이번에 VT가 코스트코인가 월마트인가 계약할 때 VT 요청이 아니라 그냥 코스트코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전 매장 들어와. 맞아요. 그런 브랜드 그게 인지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졌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중소형 브랜드 되게 좋게 봐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코스트코나 아니면 월마트에 깔리는 그런 물량들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뭐 관세 그런 게 없긴 없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미국의 이 소매 업체들 월마트 같은 기업들 CEO랑 회동한대요. 아, 왜 그렇죠? 그 기사가 나왔어요. 어젠가 그젠가 나왔어요. 왜 그렇죠? 왜일까요? 당분간 뭔가 감당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가격이 다 높게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같이 좀 감당하고 지금 감당하면 너희들한테 나중에 내가 분명히 보상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제품이 깔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이번에 협상할 때 제발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더 깔릴 수 있는 이 속도가 빠를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때쯤 되면 이제 진짜 VT라든지 이런 쪽을 브랜드도 같이 뗄 수밖에 넣어야죠. 없다. 네, 넣어야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초반인 것 같아가지고 관심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미 저는 근데 한국만 이미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확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죠. 무조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현금 포함해가지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몇 대 몇 그리고 한국 주식 업종 뭐 미국 주식 포함해가지고 업종을 뭐 금융주 몇 프로, 조선방산 몇 프로 이렇게 비중을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올해는 저는 상대적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6대4, 우리나라 6가죠. 그리고 미국은 4 가는데 일단 미국도 금융주 금융업종이랑 그리고 M7 해서 총 8개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8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포함인가요? 테슬라 포함. 네네. 그래서 애플은 중립. 애플. 그럼 딱 7개겠네요. 그러네. 애플 중립이니까. 네, 여기서 요거 짜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60%는 당연히 2차전지 가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가야 되고 그 디스플레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유.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네. 우리나라랑 중국이잖아요. 네네. 중국이 최근에 QLED 넣었다고 했다가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삼성이 바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진짜 쓴다 이렇게 어필을 해버렸어요. 네네네. 결국은 여전히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기술이 압도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은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언제 한번 바람 불면 그냥 세게 올라갈 중이기 때문에 그쪽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방산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쪽 라인 정도로 적절히 잘 짜셔가지고 이제 종목 하나씩 업종별 하나씩 가져가지고 하면 6개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방산, 화장품 이렇게. 그 10%뭐 남는 거는 뭐 현금 하셔도 돼요. 현금하고. 네. 아니면 레버리지도 괜찮아요. 지수 레버리지. 상승 쪽. 지수 레버리지. 네, 현금 없이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굳이 현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 레버리지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당연히 한국 주식이네요. 한국 주식 네. 포텐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선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